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동양 역사 덕후들이라면 고대사 중에서 특히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북위가 동이 서위로 분열할 적에 경제력과 생활 수준, 문화, 군사력 등 동위의 국가 경쟁력이 서위보다 전반적으로 우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위가 화북을 통일하지 못하고 서위가 통일한 것일까 하는 의문인데요. 오늘 동위에서 북제로 넘어가는 역사를 이야기하며 그 궁금증을 확실히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음의 변이라는 폭권은 워낙 잔혹하여 오히려 이주영에 대한 반발을 초래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주영에 의해 추대된 효장제조차 이주영을 주살할 생각까지 하게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영은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 동쪽에서는 가령의 세력을 분쇄하고 남쪽으로는 한때 낙양에 입성한 남쪽 양의 군대를 격퇴하였으며 서쪽으로는 관중까지 평정하며 효장제에게 간접적으로 황희선양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효장제는 이주영을 제거할 고심을 하다가 530년 이주영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인 이주황후가 아들을 낳았음을 알리고 딸과 손주를 보기 위해 입궐한 틈을 타 이주영과 오른팔 원촌목 등을 주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주영의 조카 이주조가 복수를 명분으로 낙양으로 입성하여 효장제를 죽이고 새롭게 제11대 원엽을 즉위시켰습니다. 하지만 원엽은 즉위 4개월 만에 제12대 절민제에게 선양하고 훗날 폐위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호와 묘호가 없는 군주이지요. 한편 이주씨 일가의 횡포를 참아왔던 발해군 고건 형제를 비롯한 하북 각지의 명문가들이 이주영이 사망하자 기회가 찾아왔음을 깨닫고 병력을 결집하며 연합함으로써 이주씨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이주조의 부장으로 북진 반란군 20만을 통치하던 고환 역시 이주씨를 반대하고 하북의 연대 세력에 가담하면서 새로운 황제로 월랑을 추대함에 따라 북위에는 황제가 2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듬해 고환이 업을 점령하자 이주조가 이를 토벌하기 위해서 20만 대군을 업에 운집시켰고 양측은 한릉산 전투에 맞붙었는데 전투 결과 이주씨가 패배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주씨가 소멸되자 고환은 수도 낙양에 입성하여 이주씨가 세운 절민제와 자신들이 옹립한 월랑을 모두 폐위시켜버리고 새롭게 제14대 원수 효무제를 옹립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이때의 북위의 권력이 이주씨 가문에서 고씨 가문으로 이양된 것일 뿐 북위 제국은 이주영이 528년 하음의 변으로 제10대 효장제를 즉위시켰을 때 사실상 소멸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이후 고환은 진양에서 자신의 정부를 열고 낙양의 효무제 정부를 원격 조종하였는데 당시 장안을 중심으로 하는 관중에는 육진의 하나인 무천진에서 남아한 우문태가 독립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환의 억압에 견디다 못한 효무제가 낙양을 탈출하여 534년 우문태에게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황제가 사라지자 고환은 534년 아예 새롭게 동위를 세우고 초대 황제로 원선견 효정제를 옹립하였습니다. 그러자 관서의 우문태 또한 도망쳐온 효무제를 죽여버리고 새롭게 문제를 즉위시켜서 서위를 건국하게 되는 것이지요. 고환은 동위의 수도를 서위에 가까운 낙양에서 업으로 옮기며 황제를 이동시켰고 이후 동위와 서위의 격전지는 낙양이 되어 화려함과 번영을 구가하던 이 대도시는 다시 한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북위가 무너진 이유는 북위가 귀족국가로 이행하던 과정에서 천민화된 진민들이 신분 회복을 위해 봉기한 것에 기인한다 할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회삭진 출신의 고환과 무천진 출신의 우문태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만 이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고환, 우문태와 마찬가지로 이 혼란 속에서 유능한 무장들이 진민을 이끌고 고환과 우문태에게 협력하여
난국을 극복했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동이 서위를 건국한 개국 공신이었고 당시에는 이들을 훈기라 불렀습니다. 비록 고한과 우문태가 훈기 중에서 1등이긴 했지만 북위가 무너졌음에도 자신들이 곧바로 황제에 등극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 많은 훈기들을 한 번에 다 제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훈기들을 하나하나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고한과 우문태는 꼭두각시 황제를 일단 옹립하여 기왕에 존재하던 북위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면서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한은 진양에 자신의 정부를 열고 업의 중앙정부에는 자신의 중신을 파견하여 원격으로 동이 황제를 통치한 것이고, 우문태 역시 화주의 정부를 열고 장안의 서위 중앙조정을 제어한 것입니다. 이것을 동위와 서위의 이중정권이라고 부르지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고한과 우문태가 당면한 문제는 어떻게 훈기를 제압하고 자신의 지위를 안정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훈기는 북이말 귀족제가 만들어낸 신분격차의 모순에 반발하며 만들어진 조직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만을 그대로 둔다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국가가 바뀔 수 있는 위험을 떠안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훈기의 불만을 억제하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동위와 서위 모두는 귀족 중심의 국가를 훈기 중심의 국가, 즉 모든 체제를 군권에 맞추는 이른바 군국주의 국가로 이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내부적으로 훈기의 불만을 통제하고 외부적으로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며 화북을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고한과 우문태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 목표를 달성한 것은 우문태가 만든 서위이고, 군국주의 국가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붕괴된 것이 고한의 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이가 서위와 같이 군국주의 국가로 이전하지 못한 이유는 북위 시절부터 화북의 중심은 언제나 동쪽이었기 때문에 하북이나 하남에 있는 교양 있는 귀족 출신 기득권 세력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펼친 지속적인 문치주의 주장이 동위의 군국주의 이전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동위는 서위보다 경제활동도 훨씬 활발했고 문화 수준도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은 동위의 군국주의화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요소로 작용하였지요. 반면 서위는 동위에 비해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군국주의 국가로의 이행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서위가 화북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동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서위의 군국주의 과정, 즉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팔주국 12대장군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편에서 서위를 이야기할 때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4년 효정제를 받들어 업으로 천도한 고한은 수도의 황제를 보좌하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첫째 아들이자 후계자인 고징을 파견하였는데, 이 조치는 당연히 조정을 감시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고징은 한인 명문가 출신 최섬이란 인물을 중용하였는데, 이 틈에 한인 출신들로부터 훈기를 제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즉 한족은 동이 내부의 북방민족 세력을 먼저 정리하려 한 것이었죠. 하지만 고한은 한인의 생각과 달리 훈기를 정리하는 것보다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서위를 정복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고한은 일단 훈기들과 함께 537년부터 약 7년간 산서성 남부에서 서위와의 전쟁을 펼친 것인데, 양측은 팽팽하게 맞서다 결국 승부를 내지 못하고 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휴전이 계속되어 외부를 제압할 이유가 사라지자 드디어 고한이 관심을 국가 내부로 돌려서 동의조정을 폐지하고 자신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훈기를 탄압하는 정책에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544년부터 훈기를 정리하려는 작업이 시작된 것인데, 그때 동의가 내세운 구실이 바로 훈기의 부정부패였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이처럼 정치가 작동하는 원리는 언제나 똑같은데요. 이 대목은 1500년이나 지났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바탕은 변한 게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어쨌든 이때 수많은 훈기들이 투옥되거나 면직 처리되었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인물은 바로 훈기 중에서 가장 망명가였던 후경이었습니다.
후경은 고한의 옛 친구로 이주영이 유능한 무장들을 끌어모을 때 고한과 함께 합류하였던 인물인데요. 당시 후경은 하남 대장군 겸 사도라고 하는 최고 관직에 있었던 훈기로 황하 이남의 영토까지도 경영을 위임받은 총대장격의 인물이었습니다. 547년 고한이 사망하면서 그동안의 훈기 탄압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후경은 반란을 일으켰는데 고한의 아들 고징의 군대에게 패배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남쪽의 양나라에 항복하고 이후 강남을 대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후경의 난을 일으키게 되지요. 남북조 시대의 남조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훈기의 대빵이 사라지자 드디어 고징은 한인귀족과 함께 황희선양의 방법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549년 고징이 심부름꾼에게 찔려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때 고징의 동생인 고양이 550년 선양을 받은 것이지요. 이 계획을 추진한 것도 한인귀족 출신의 양음이란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동인은 멸망하였고 고양이 북제의 초대 황제 문선제로 즉위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양이 쾌도남마 사자성어의 주인공인데 그 이야기는 위진남북조 편에서 이미 다루었으니 이번 영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제는 즉위 초반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현명하고 유능한 인재를 임용하여 국가의 질서를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안으로는 즉위에 반대한 남은 훈기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밖으로는 군국주의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서위에 대한 열등감과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곧 무절제하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술에 취해 후궁에 머무르는 날이 많아졌고 성격도 점차 거칠고 급하게 변해갔는데 문선제의 술과 관련한 여러 에피소드 중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유명한 태우와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선제와 여러 신하들이 함께 술을 마시면서 한껏 흥에 취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도독 왕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즐거움은 내일의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문선제가 물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폐하께서는 향락만 추구하시니 머지않아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통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실 것입니다. 문선제는 즉시 사람을 시켜 왕갱을 끌고 가 고문을 하고 참수형에 처하라 했지만 여러 대신들이 나서서 왕갱은 그동안의 공로가 크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만류하였기 때문에 그제서야 문선제는 왕갱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아나무인의 태도에 결국 어머니인 누태우가 나서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도 이리 개망나니 같으냐. 주상의 부친이 얼마나 영특하고 용맹한 분이었는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도 문선제는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에게 대형무도한 말을 퍼붓고 말았습니다. 내가 보기엔 태우께서 노망이 든 것 같소. 호인에게 시집 보내버릴지 모르니 말 조심하시오. 누태우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상심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술에서 깬 문선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황궁에 불을 지피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들려 하며 누태우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누태우가 말했습니다. 주상이 지금 불구덩이에서 뛰쳐나오면 용서하겠소. 얼른 나오시오. 술에 취해 한 말이니 내가 주상을 원망할 게 뭐가 있겠소. 그러자 문선제는 불 속에서 뛰쳐나온 후 돗자리를 깔게 하고 옷을 벗고 돗자리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진왕 고기현에게 몽둥이로 자신을 힘껏 내리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만일 제대로 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피가 나도록 쳐야 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누태우는 앞으로 나아가 문선제를 꼭 껴안았고 모자는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고기현이 몽둥이로 문선제의 다리를 50번이나 내리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불안과 불만에 힘들어하며 술을 마신 군주들은 이전 왕조에서도 있었던 일이지만 문제는 문선제가 술에 취하면서 위나라의 원씨를 모두 죽이고 자신의 즉위에 반대한 훈기 및 간언하는 충신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무분별한 훈기 처단은 양음과 같은 한인 귀족이 뒤에서 조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결국 문선제는 559년
알코올 중독의 인사불성 상태에서 34살의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였고, 양음은 태자 은을 황제로 옹립하였지만 반발이 심했던 왕족과 훈기들의 반발 속에 그마저 560년 쿠데타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름 여러 왕들과 훈기의 추대를 받은 문선제의 동생 상산왕 고연이 즉위하였으니 그가 북제 제3대 황제인 효소제입니다. 하지만 효소제는 낙마사고로 재위 1년 만에 사망하였고, 그의 유언으로 동생 고담이 제4대 무성제로 즉위하였는데, 그러자 다시 한번 북방 훈기파와 한인 귀족 사이의 싸움이 재개되었습니다. 게다가 무성제 시기부터는 서역 출신인 화사계 등 은행들이 정치 상인으로 새롭게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북제는 훈기와 한인 귀족의 다툼에 정치 상인인 은행 세력까지 더해져 국정은 난맥상으로 흘렀고, 그 와중에 북주를 홀로 막고 있다시피 했던 명장 공률광까지 죽여버리며 더 이상 북주의 공격을 막아낼 동력을 상실하면서 북주 무제에 의해 577년 멸망하게 되지요. 북제의 멸망은 다음 편에서 북주 무제를 다룰 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2편을 마치고 저는 3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